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미국 연준의 FOMC 결과를 받아준 국내 증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동결이죠.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늘 코스피가 보니까 0.2% 상승 마감이고 코스닥도 782, 0.3%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화해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온화적인 뉴스도 들려오긴 했는데 또 방금 전까지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이스라엘 측이 대피 경고를 한 이후에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뉴스를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에 우리 국장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확실히 꺾였고 선물 시장에서의 그 변동폭도 꽤 큰데 이때 동학개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65조 원을 넘어서서 2022년 이후에 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시장 하단을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단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예,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FOMC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동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뉴스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평가하셨을 때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도 이런 이슈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안이 생길 때 자문을 구하는 중동 또는 이런 안보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뉴스를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1년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특히 12, 13일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자문을 구하는 이쪽 믿을 만한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았을 때 그 대략적인 반응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판단하는 것이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 그래서 핵 무기 개발 능력이건 또는 미사일 발사 능력이건 이란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능력을 의미 있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최소한 2주 정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미 분석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주제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 관세 전쟁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었고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케이스가 과거 1970년과 1980년대의 오일 쇼크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동일한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그리고 물류라고 하는 채널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은 더더욱 높이고 어려움에 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더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케이스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글로벌 경제가 높은 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 상황에 직면을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단순화시켜서 부르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거 오일 쇼크 때
세계 물가 상승률이 10%대 중반,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의 상황은 물가 부담이 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망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 스태그플레이션, 퀘이자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여기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와 저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가 석유와 같은 이러한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도는 분명히 많이 줄었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 여기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는 과거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다를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글로벌 물가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 유가로 환산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조금 전에도 진행자 분께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봉쇄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는 저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수치. 예.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글로벌 석유와 또는 네. LNG 생산에 있어서 3위 또는 글로벌 4, 5위 정도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석유 또는 LNG의 공급이 어느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만약에 10%, 30%, 50% 이란산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사실은 정확한 상황에 대한 네.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란산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케이스를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유가 상승의 폭이나 레벨이 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데요? 그 제가 유가상- 받은 질문지를 보니까 예. 충격이 있으면은 국제 유가가 130달러선 이렇게 100달러 선을 넘어가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가령 이란산 원유가 예. 한 50% 전쟁 등으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또는 네.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 내부적인 추산으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국제 유가가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만약에 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워낙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그렇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나 주요 글로벌 IB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한 120, 130달러 선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수 없었는데 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FMC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총평부터 듣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앞에 인트로 때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뉴스 등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파적인 것 같다, 호키시한 것 같다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주가나 금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결국은 예상했던 바 정도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 방송이든 다른 곳에서든 꽤 오래 전부터 들여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폭의 물가 급등을 경험을 했었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하지만 지난해 올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물가가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인플레, 물가에 대한 경각심, 우려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고 여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요 정책 키워드들 가령 관세 부과 또는 감세 그리고 이민 통제 강화 같은 주요 정책 키워드들이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감세를 해주면 수요가 늘어서 또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이민 통제의 유입이 강화되면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뭐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줄어서 뭐 임금이 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이 생각을 저만 했겠습니까? 네. 사실은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곳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 연준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뭐 저는 미 연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미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난해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빅컷 금리 인하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정책 금리를 인하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네. 뭐 그래야 맞는데 이상하게 미 연준이 빅컷 금리를 인하를 한 그 날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떨어지던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네. 정확하게 그날부터 미 국제 수익률이 또 상승세로 반전해서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막상 빅컷 금리 인하는 했는데 그날 FOMC와 함께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지 못하네.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이네. 이러한 것을 금융시장에서 일부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도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자료들이 업데이트돼서 나왔고 오늘도 올해 6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여전히 그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 올해 들어서는 3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6월 자료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 연준 이사분들이 결정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만큼 금리를 낮추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덜 늦추고 늦게 낮추는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지난해 9월 이후 사실 9월은 새로웠을 수 있겠죠. 하지만 9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뭐 거의 9개월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은 별로 새로울 게 없다. 내지는 그러한 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의 FOMC 자료, 뭐 공식적인 이름은 프로젝션 머티리얼입니다만 네네.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한 일주일간의 이러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은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감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는 게 맞겠고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는 좀 올려 잡은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저희가 어떻게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는 50bp 올해 한 인하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뭐 하드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래 연준 이사분들은 말을 수시로 잘 바꾸시니까요. 네. 뭐 그래서 뭐 저는 이분들이 이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현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미국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자료에 담긴 내용 뭐 가령 이런 거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3월 조사 때는 올해 성장률 1.7로 봤다가 1.4로 0.3 낮췄고 네. 내년은 1.8로 3월에 봤다가 오늘 발표된 자료는 1.6로 0.2%포인트 또 낮춘 반면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올해 물가 상승률 수준을 2.7로 보던 것을 3.0으로 높였고 내년에 2.2로 보던 것을 2.4로 또 높였고 뭐 이런 변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 미국의 적절한 정책 금리에 대한 응답은 3.0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가령 뭐 내년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만큼 낮추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 3월 조사 때는 3.4라고 했다가 오늘 네. 새벽에는 3.6으로 0.2%포인트 높아졌고 27년에 대해서는 3.1에서 3.4로 0.3%포인트 높아졌으니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물가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게 됐고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걱정을 하게 됐고 그러한 속에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인된 FOMC였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고 갈 게 점도표야 지금까지 언제나 틀려왔었고 네. 지금의 뉘앙스가 어떤지 정도가 우리가 힌트로 얻어가는 지표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점도표에 대한 변화보다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중에서 누구도 점도표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말이 이게 어떤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말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립인데 약간 매파적인 뉘앙스를 보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린스펀 이후 때부터긴 한데 중앙은행장들의 화법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본인이 무슨 전망을 하는지 못 알아채게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 연준 역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걸 저희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부르죠.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예. 숫자를 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뭐 나온 숫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러다 보니 뭐 정말 모르는 건지 또는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것은 중앙은행장들의 화법이긴 하지만 뭐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코멘트였다고 봅니다. 사실 연준 통화 정책하면 이제 고용하고 물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용 시장도 약간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럼 연준은 계속해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왜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물가일까요? 고용일까요? 뭐 이제는 기억도 가물하실 수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한번 샥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8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0.2%포인트 올랐었고 네네. 제조업 PMI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고 제 기억에 일본 주가는 역사상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뭐 실업률이 높아져서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고. 근데 그때 제가 뭐 아마 다른 쪽이긴 했던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침체라고 보이지도 않고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지는 흐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뭐 침체를 우려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졌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실업률이 뭐 그만큼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기간을 넓혀서 네. 200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을 계산을 해보면 5.8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네. 어떤 분들은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막 난리가 나서 막 사람들이 뭐 일도 못하고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했으니까 평균이 높아졌겠지. 뭐 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 기간을 빼고 그 이전 한 2015년부터 19년까지 코로나 이전 평시 5년의 평균을 계산을 해봐도 4.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저희가 그렇게 공포에 떨고 주가가 네, 영향을 네. 받았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이라든가 코로나 이전 평균에 비해서 낮았어요. 예. 그럼 지금의 실업률 수준이 또 그렇게 높으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지난해 연말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독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지난해 연말까지 좀 이례적으로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해가 바뀌면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 듯이 느껴질 거다. 하지만 침체는 아닐 거다. 침체에 돌입하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뷰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성장률부터 물가, 고용 지표의 그 현상의 방향성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지
소장님께서는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위기로 갈 건 아니다라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들 또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그냥 짧게만 이거 그냥 의견이자 뇌피셜일 수 있어서 지금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또 멍청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금리 쪽으로 더 압박을 그러면 앞으로 더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양상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을 전망하는 일이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예, 맞추기도 어렵고 가장 부질없기도.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뭐 지난해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일 테니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몇 %의 관세율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매길까요? 사실 이런 게 궁금하셨던 걸 거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되죠. 예,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트럼프한테 물어봐도 트럼프도 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냥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 전쟁을 벌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박 수단이 돼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도 있고 또 해외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걷어들여서 가뜩이나 안 좋은 미국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보복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인 나라니까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성장률에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물어보더라도 뭐 내가 언제 몇 % 관세를 한국한테 뭐 캐나다한테 매길게 뭐 이렇게 답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해 봄부터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뭐 갑자기 뭐 몇 % 매긴다라고 했다가 뭐 일주일 뒤에 유예해 준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공격한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저는 트럼프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은 또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떨 때 올해 저희가 봤을 때 트럼프의 행동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한테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그때 생각보다 중국이 세게 대응과 맞보복에 나서서 움찔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더 다른 데 주목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미국이 견딜 수 있을까? 미국의 국가 신인도나 미국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한테 매겼던 관세를 유예해 준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셀 아메리카 막 해가지고. 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행동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같은 금리,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말씀하셨던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게 변하면 트럼프가 움찔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올해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아니다. 뭐냐면 경제 변수다. 경제 변수일 것 같다. 그래서 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고요. 뭐 꼭 제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여서 뿐만이 아니라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께서 뭐 미국의 매크로 경제 지표 뭐 말씀하신 실업률, 물가 상승률, 또 금리 이러한 것들을 전보다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이제 만기 도래하는 국채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야 되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일까요? 네.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듣고 왜냐면 궁금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웃으실 것 같아서. 이미 웃었어요, 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뭐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진행자분께서 파월 보고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압박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낮은 금리를 원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뭐 경기 회복,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부채가 많은데 이자를 덜 내도 되고 부채 부담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잖아요. 근데 트럼프만 그러냐? 사실 아니죠. 모든 정치인분들은 모든 나라의 정부는 다 저금리를 원합니다. 근데 역사상 이렇게 저금리로 뭐 저금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인플레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급진적인 극단적인 나치와 파시즘 같은 정당들이 득세를 해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세계 경제가 교훈으로서 만든 시스템이 저는 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나 정부는 저금리를 원하겠지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물가만 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금리가 낮을수록 좋아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파월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것도 볼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줄다리가 이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이면은 미 연준 의장의 교체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뭐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자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어려워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창용 총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계속 동결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을 잡고 있는데 이번 동결 이후에 한국은행 측에서의 방향성이나 스탠스는 좀 어떻게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행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예. 근데 뭐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자리를 빌어서 특히 뭐 어제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의 입장 또는 본인의 생각을 여러 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은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금리를 내려도 비판을 받고 안 내려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예. 하지만 올해 봄에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랬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줘서 최근에 저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딜레마 상황인 것은 당초 한은이 보았던 것보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는 부진하고 그것이 가장 마지막 최근에 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한은조차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로 낮췄던 이유고 이렇게 경기 부진에 대해서 한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뭐 미 연준과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해도 뭐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이라고 다르겠느냐.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많이 못 낮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러한 경기 흐름에 있어서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지난해에는 통화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들면서 저는 그것이 재정정책으로 옮겨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몇 차례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낮춘 금리 인하 때문에 정책 여력은 상당 부분 소진을 했고 더더군다나 대외적으로 미 연준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리를 더 안 낮추려고 하고 있으니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재정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저는 금리보다는 재정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LR까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서클의 주가가 33% 넘게 폭등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한국정보통신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했고 그 상승폭을 거의 유지한 채 1,71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코어 뱅킹 시스템을 개발 중인 뱅크웨어 글로벌은 오늘 1%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7,250원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오늘 7%대 상승했고 한국전자인증은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7%대 오르면서 종가는 4,905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 같은 핀테크 부품과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아모텍은 오늘 17% 오르면서 1,62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웹툰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전망과 신정부의 K 콘텐츠 강화 추진 소식에 웹툰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인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늘 미스터블루가 8%대 오르면서 1,868원에 마감했습니다. 미트오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장중 신고가인 5,260원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줄인 채 25% 상승한 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원미디어가 9%대 상승했고요. 핑거스토리가 3%대, 키다리 스튜디오도 3%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T 인프라 솔루션 제공기업 델테크놀로지스와 미국 클라우드 기업 뉴타닉스, 새롭게 올라온 알파벳의 리포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T 인프라 솔루션 제공기업 델테크놀로지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11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는데 그중 인프라 사업부의 매출은 11.8% 급증하면서 AI 서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AI 서버 신규 주문은 분기 중에만 121억 달러에 달하면서 작년 전체 출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탑재한 AI 서버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 센터 현대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수 있고 마진 개선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 뉴타닉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73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9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21.7% 상승했습니다.
또 두 개 분기 연속 신규 고객 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호조세에 힘입어 매출 가이던스도 25억 2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타닉스는 아마존 웹서비스, 시스코,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델의 파워플렉스 호환 제품이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또 브로드컴의 VM웨어 가격 인상으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뉴타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대체 수요를 끌어당길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알파벳입니다. 현재 주가는 17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0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눈길을 끌었죠. 그동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보였던 구글 클라우드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애저 성장을 가속화했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12.9% 증가, PER은 33배에 달합니다. 반면 구글은 수익률이 6.3% 하락했고 PER은 17배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오는 8월 발표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판결에 따라 단기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글의 저평가된 가치가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죠. 중동 사태로 인해 소비자인 우리도 물가 상승을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내놓을 서민 금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욱 심해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가 얘기부터 잠깐 짚어보고 본격적인 네. 얘기 시작하도록 할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인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 계속 받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네. 어떤 물가 상승 압력과 또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 어느 정도로 그 심각성 보고 계신지 이거 정리해 주시죠.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거듭해 왔고 최근 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2% 이하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된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지금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고조돼 있고요. 특히 이란은 매장량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이긴 한데 사실 또 일부 분석에 따르면 그간 대이란 제재가 세계적으로 많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란 한 국가의 어떤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유가나 그런 천연가스의 그 가격에 어떤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중동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또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또 국가로서는 더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아니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개입할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가격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이게 좀 더 악화가 돼서 만약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천연가스나 그 원유를 운송하는 대부분의 그 물량이 이제 빠른 동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봉쇄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또 운송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새 정부가 내놓는 서민 금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은행들 예대금리 차가 보니까 2022년 7월
공시일에 지금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대 마진율, 이 예대 금리 차, 요거 네.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사실 뭐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뭐 시중은행들이 그 수익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런 어떤 그 의존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 예대 마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금융기관으로서의 수익원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전체 뭐 이익의 한 뭐 80-90% 이상을 이런 그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뭐 마진에 따라서 이렇게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예대금리 차이라고 하는 걸 그냥 정의 개념상으로 네. 우선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은행은 이제 여신, 그 대출이죠. 그다음에 뭐 수신 예금 같은 거, 예적금, 그 이제 금리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월 기준으로 지금 그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그 어떤 전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취급하는 그 대출 상품의 그 평균 금리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 1년 그 정기예금, 수신금리죠. 그 네. 평균의 그 금리 차이를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출금리에서 그 대체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은행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조달금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금리를 보면 그게 은행들의 어떤 그 평균 가중된 자금 조달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어떤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그 어떤 마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가상금리를 더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원들도 있고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런 운영 관리 비용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은행이 기본적으로 그 은행 영업을 하면서 그 예금자 보호에 따른 그 예금 보험료도 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민금융 차원에서 이제 또 각종 그런 기금에 대한 어떤 출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또 가상금리에 좀 더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 가상금리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준금리에 따라서 뭐 지표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상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어떤 그 금리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해서 공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전가를 하려는 게 또 은행권의 움직임일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가상금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실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부호가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네. 특히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좀 체감될 수 있을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뭐 제도상 그 은행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들 중에서 사실 대출 영업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이제 그 대출 고객에 전가하는 이제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이제 그런 뭐 의원 입법 발의가 있어서 그런 그 추가 그 부담하는 금액을 이런 어떤 대출 가상금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법안도 발의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약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금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재량적인 권한을 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냥 은행 스스로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에 따라서 이 가상금리 체계를 또 다른 쪽에서 또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기존 고객들한테 뭐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조금 그 대출금리를 깎아줄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부가적으로 고객에게 주었던 혜택을 또 뭐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이제 은행은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 가상금리 체계를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그냥 개편하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우려도 좀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베이스 자체는 1금융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달 비용 자체도 높은 상황에서 이 실효가 2금융권까지 가게 될까? 오히려 이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얘기는 안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런 그 대출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이제 1금융권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또 2금융권까지 이렇게 또 확대될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그 국내 대출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많은 그 대출 수요자들이 이용하고 싶어하고 이용하는 그런 은행이 이제 은행 대출 시장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대출을 못 받는 예를 신용도가 좀 낮다거나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고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금리 대출 금리 체계를 보면 어떤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금리는 거의 좀 비중이 낮고요. 그렇죠. 네. 은행에서 좀 신용도가 높은 그 좀 이렇게 저금리 또는 2금융권으로 가면 바로 이제 또 그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그 자금 수요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 2금융권에서 좀 높은 그런 비용의 금리에 이제 또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네, 그 대출 금리 얘기하면 또 나오는 게 이제 법정 최고금리인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왜 또 주목받게 되는 건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라는 네. 게 있고요. 이자 제한법은 그냥 일반적인 그 금전대차 계약을 4인 간의 그 계약을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그런 네. 이제 법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대부업법에서는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 상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대부업법 시행령에 보면 현재 최고 금리가 20%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럼 결국 뭐 대부업을 비롯해서 사실상 모든 대부를 하는 이제 그런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그 20%를 사실 이제 초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20%라고 하는 최고금리 규제는 사실상 은행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은행은 대부분 뭐 신용도가 높은 그런 그 대출 수요자들이 여기에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는 뭐 20%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 대부업 시장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아주 본질적으로 뭐 1금융권이나 다른 어떤 2금융권의 금융기관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대부업자들도 상당히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한 그런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수요자들은 또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그러한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라도 자금을 이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공급자, 자금 공급자인 대부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통계로 보면 이 대부업 시장에서의 그 신용 대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서민 계층의 자금 수요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려운 만큼 오히려 자금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자금 수요자들이 혹시라도 이제 제도권 밖으로 이제 불법 사금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상당히 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인하하는데 왜 나쁘지라고 하겠지만 취약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출권에서 내밀리다 보면 불법 사금융 쪽이나 대부업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이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이걸 연동형으로 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러니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좀 나눠서 네. 좀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작용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대출금리에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 것은 사실 시장의 이 금리라는 것이 고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를 아주 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정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 규제가
어떤 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그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축적으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좀 변동형으로 최고 금리를 규제하자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논의도 좀 있기는 하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매번 그렇게 변동되는 그 금리를 고시하거나 그걸 이제 관리하는 그 어떤 그 운영상의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금리를 더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금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최고 금리를 그냥 설정해 두더라도 실제로 이 시장에서 이 어떤 공급 측면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부업자들이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신용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정부가 어떤 시장에 그런 그 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이고요. 또 이란은 이스라엘 병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동 리스크 격화될수록 또 중국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팩트부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창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게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중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이틀도 하루 반 정도 지났는데 하루 반. 지금 와. 중동 리스크가 또 터지고 네. 좀 G7 또 해서 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가심으로써 또 거기에서 또 이게 뭐 한미 관계도 있지만 또 거기서 중국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히토리문 광물 협정도 있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정신 없습니다. 와서도 계속 방송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저희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거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실제 현장의 분위기나 네. 느낌은 어떤지 뉴스에 한번 안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공통 질문이라 드려야겠습니다. 네네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렇게 되면 아시아가 피해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피해를 봅니다. 보는데 원유 이란의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 중국 볼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서 너무 제가 요번에 가서도 이제 이슈를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사실 이란 말고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선이 매우 많거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앙골라, 쿠웨이트도 있을 것이고요, 뭐 캐나다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중국의 원유 수입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크게 저는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에 맞춰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갔죠. 중앙아시아를 가서 우리 여러 뭐 5개 국가들하고 또 했던 협정 부분의 내용들 보면 에너지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서 매우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이스크 사태가 중국 전반적인 원유 공수급난에서 어려움을 줄 것이다. 부분적인 있겠지만 이미 다양한 카드를 통해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전망,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한다든지 그 이슈화되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그걸 뭐 문제는 되겠지만 이미 예상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중동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있었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사업하러 들어가야 돈 벌러 가야지. 그렇죠. 네. 라는 것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싸게 나온 것들 또 다르게 돌아서 온 것을 또 사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지금 벌써 그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줄 엄청 대기표 엄청 그래서 재건 부분에서 중국이 그런 지금 원유가 수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돈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업이 국영기업들, 정부 섹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 민영기업들이 가서 이 주제로 가지고 제가 말한 재건 사업에 대한 회의도 있고요. 굉장히 벌써부터 냉혹한 현실이네요. 지금 벌써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곽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내부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하고 이란이 어떤 관계라고 저는 이해를 해야 중요하죠. 될까요? 이란 관계는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인 협력 관계라서 중요한 파트너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재건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뭐 있겠지만 뭐 최근에 국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중국 이란의 전쟁 물자를 지원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있을 때 저는 신빙성이 매우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정 간섭. 왜냐하면 여기 잘못 개입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대만 문제는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산다든지 혼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부분들의 뭐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도 목소리는 뭐 이란 제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지금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뭐 무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이 원칙 내정 간섭을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도 중요하지만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다 지금 규합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들한테도 매우 지금 끌고 와야 되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이 매우 장기적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군을 계속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 괜히 또 이스라엘과의 척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직접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 그 감흥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표 관련해서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도 올랐고 소비가 좀 살아나나라는 기대감으로 당연히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 안에는 노동절 연휴나 어떤 쇼핑 이벤트에 따른 영향도 돼 있으니 일시적인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직접 가봤더니 진짜 소비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라는 건지 좀 어땠습니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요만큼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비 심리가.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청두랑 총칭을 갔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은 엄청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부분들이 나와서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IP죠. 막 코스프레 옷을 입고 막 뭐 분장을 하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많이 변화된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소매 부분에서의 큰 것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은 뭐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6.4% 말씀을 하셨는데 5일 노동절 맞고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절 긴 연휴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때 정부가 하고 있는 이구환신 정책 플러스 그 플랫폼 기업들만 또 여러 이제 쿠폰을 또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여러 업종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느낌은
정말 이구안시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큰 건 아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번에 냉장고 세탁기 바꿨어요. 내년에는 집에 있는 다른 걸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10년 된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이구안시 정책 받고 보조금 받고 이랬을 때 10년 전에 산 가격보다 좀 더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기능은 더 좋아졌죠. 그럼 바꿔야죠. 네, 바꿔야죠.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좋아지고는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생산도 사실 예상치보다 밑돌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하이나 그다음 내륙 도시의 중심인 청두군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소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밥 먹을 때 20만 원 썼다라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변화는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자산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쓰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핵심은 무슨냐면 연령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10대 후반, 20대들은 돈을 쓰는 게 많이 좀 보여지고요, 제 눈에는. 근데 30대 넘어가는 때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매우 보수적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도시를 여러 가지 보면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쓰는 소비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 좀 그런 부분에 기대서 소비가 맞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는 보는 게 거다. 맞습니다. 예. 사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경제 영향이 있을 거고 중국도 내수 자체가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어때요? 보면 이렇게 공급, 오히려 디플레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디플레이션 이게 매우 큰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전기차 부분들 지금 비아디 이야기도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워낙 이게 이 출혈 경제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금 자체가 다 보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제조 혁신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만 믿고 생산했는데 이게 또 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제가 지금 갔다 와서 여러 지금 한 하루 반밖에 안 됐지만 만난 분 이야기하는 게 야 이게 중국 지금 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매우 강력하게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매 밑단에서의 지금 분위기나 상황들은 이제 알겠는데 이관신 얘기도 해주셨고 제조 2025처럼 어떤 첨단 산업 쪽으로의 지금 속도는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갔는데 그 중국 그 지역에 있는 혹은 공무원 분들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중국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은 모든 게 미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난 6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공급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국 제조 2025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소재, 첨단 신소재나 전략 신소재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를 하고는 중국 제조 2025가 거의 8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했고 제가 갔을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 정부 공무원들이 했을 때 말하는 혹은 또 기업들이 말하는 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과학, 기술, 제조.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어디를 가나 들려요. 이게 그래서 항상 느낀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중국의 제조 혁신이 지난 6년 사이에 정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2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고사양 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돈이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유심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좀 논의를 좀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기업분들이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그 많이 보고 현장 이야기를 우리 기업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적다 보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본 느낌 그대로 지금 말씀을 전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칩 수출 규제하는 이유가 이제 AI 패권 전쟁에서 어쨌건 우위를 계속해서 점해가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 AI 산업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왔고 또 스스로 반도체 칩을 다 이렇게 뭔가 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화웨이가 지금 H20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AI 패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딥시크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논의했지만 뭐 이 모든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지표에서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고 전 세계에서 다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질적 지표라는 네, 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산업화, 상용화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왔던 한 총칭에 갔을 때 이 스마티드 커넥티카라고 스마트 커넥티카라고 네. 이게 이 부분의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 제조도 마찬가지 R&D에서부터 이게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가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질적 지표가 뭐냐면 모든 산업에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반 실생활에서 AI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지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막 다 걸려 있는 프랜카드나 덕에 있는 간판 자체가 다 중국 제조 강국을 외치고 있고 그 중에 중심에는 당연히 AI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에너지 산업, 커넥티드카, 다 여러 가지 신소재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놓고도 오늘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실상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험했던 이야기, 가서도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 진짜 사람 많은데 그냥 제 앱을 다운을 받아서 했는데 그대로 제 앞에서 쓰고 번호를 영상 누르면 안 찍어 오셨어요? 네? 영상. 그럼 미리 말씀했으면 제가 영상을 제가 지난번 방송 찍어는 때, 왔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니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저희 그럼 제작진한테 그러면 미리 좀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작가님한테 이렇게 예, 보내줄 수 제가 있도록. 그때 요청했었잖아요. 예, 찍어 놓았습니다. 예. 달라는 말씀을 안 한번 더 하셔가지고 나오셔야겠네요.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또 현장감 있죠. 그러니까요. 찍어 놓았습니다. 예.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더 시청자분들 더 재밌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럼 보면 와 정말 한국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흩어져 있고 이게 안 됐는데 이게 거의 일괄적으로 이게 어떻게 스마트 제조가 되는지를 이 프로세스를 보면 제 같이 같은 기업인 분들이 그냥 한 말씀이 얼마나 버틸까요?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인 모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자율주행이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스마트 공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전자가 지금 창원에 있는 여러 가지 밴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랑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가 않는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브레이크 한번 밟겠습니다. 네네네. 신나서보다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 항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세 가지가 지방 정부에 대한 부실,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 실업이거든요. 네. 근데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첨단 산업은 아무래도 고용 창출 효과는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기에 따라서 스트러글링이 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고민이죠.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거 지방 부채는 사실 10개 지방 도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칼을 대고 수술하는 작업들은 이미 들어갔다. 부동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대도시를 빼고는 여전히 이제 침체되어 있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와 집을 살려는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부한테 계속 더 풀어라. 그래갖고 그런 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제가
지금 중국에 문제점을 낸다. 바로 청년 실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한 15%가 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스마트 제조와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뭐 확대를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면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서 보면 유난히 라이더가 많긴 합니다. 라이더? 네, 배달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느꼈던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청년 실업은 스마트 제조는 좋은데 이 많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 일자리 뭐 먹고 사냐. 그렇죠. 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름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단시일내로 이런 성장인 과정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금 뭐 또 창업으로 또 빼려고 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더 직원을 채용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단시간에 쉽지는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중국 정부가 당면한 아까 스트러글이나 말씀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매우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저도 보고 있고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아까 젊은 애들 말씀드렸지만 갓 대학을 이제 뭐 대학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친구들 코스프레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졸업을 하고 앞둔 친구들은 막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매우 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산 리더십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거기서 안 되면 공산당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대외적으로 있는 기술 혁신을 제조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어렵다. 그럼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다녀오시니까 또 느낌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건 진짜 다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진짜 다르다 했을 네. 때 제조 뭐 또 제조 혁신을 네, 이야기하는데 네. 제조 혁신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제품 그러니까 R&D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양산을 하는데도 정부와 기업과 그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여서 그러면 R&D를 하고 이것을 시제품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양산하기 전까지의 그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고 또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 제품을 쓰는 게 좋다. 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럼 이걸 써. 이 회사 걸 써. 이렇게 붙여주는 그 시스템이 이 플랫폼이 네.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매우 뭐라 해야 되나 매우 생태계가 매우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들. 뭐 근데 우리 탄탄하게.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되고 시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직접 그 돌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 이런 네. 사실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차례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료 네네네. 준비하신 자료는 다른 방송보다 저희한테 먼저 미리 주시면 제가 영상이랑 사진이랑은 제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네, 주시면 그러면 될것 작가님한테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려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도 네, 저 보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있으면 예를 들면 중간 테스트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인증과 테스트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네. 보거나 많이 놀랐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보니까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개인 투자분들 앞서 동학개미 표현 써주셨잖아요. 예. 정말 하단을 탄탄하게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즐기면서도 네. 출구 옆에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원희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